안녕하세요. 사회학과 김철기입니다.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연휴가 많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현대 농식품 체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농식품 체계 혹은 현대 식품 체계라고 제가 때로는 서로 바꿔가면서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은 학생들은 왜 때로는 현대 식품 체계, 또 때로는 현대 농식품 체계 이렇게 쓸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거리 전체 체계의 출발점은 어, 식물, 종자, 그리고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소나 곡물의 재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직접 소비하거나 혹은 가공해서 소비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 체계의 어, 시작을 어, 시작과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현대식품 체계 혹은 모던 푸드 시스템에 플러스 현대 농식품 체계, 영어로는 agri-food, agriculture와 food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이 두 단어 가운데 저는 현대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농업의 중요성 혹은 종자, 채소, 과일, 그 다음에 농의 중요성을 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현대 식품 체계와 전통 식품 체계를 대별해서 혹은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 식품 체계는 현대 이전, 그죠? 현대 이전이니까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구별되는 그런 과거의 사회적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먹거리가 생산되고 소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전통식품체계는 생산은 굉장히 소규모이겠죠. 그죠? 작은 농민들이 제한적인 생산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옛날 유럽의 향신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치품을 제외하고는 대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라든지 조금 넓은 의미의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것들, 되게 제철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산 방식으로 생산했다.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의 사회에 있어서 식량 생산 혹은 농업 종사자가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현대식품 체계는 전통식품 체계와는 달리 대규모이고 전문화돼 있고 산업적으로 점점 변화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전통식품 체계가 지역적이라면 탈지역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인, 오늘날 우리가 어, 사시사철 여러 지역에서, 그죠? 뭐 칠레에서 동남아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먹거리, 특히 농산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지구적인 현대 식품 체계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종사자의 비율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비율이 낮아졌죠. 우리 사회도, 한국 사회도 1960년대, 70년대의 탈농, 디페선타이제이션, 탈농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농민의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식량 소비자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유통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식품 체계는 대개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형태였겠고,
때로는 뭐 화폐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때로는 상품 혹은 먹거리 교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족이나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물의 형태, 여러 종족 사회, 부족 사회에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 유통의 매개인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현대사회는 어떻죠? 물론 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먹거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시장, 그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먹거리가 유통되고 개개인들은 대개 화폐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겠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분명히 이런 형태의 시장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적 혹은 화폐를 통한 유통이 지배적인 것은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소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확기가 있고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고 혹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예컨대 여러분 추석에 토란국 드셨나요? 토란국. 전통적으로 토란국을 많이 먹죠. 왜냐하면 토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수확이 되는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마 여름에는 수박을 먹고 이런 것, 어떤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종류가, 소비할 수 있는 종류가 계절과 수확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 사회에서는 계급적 차이. 그래서 뭐 양반, 귀족 이런 사람들의 어떤 먹거리 소비의 선택의 폭이 일반 서민들, 소농들 혹은 소작인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 현대 사회는 먹거리를 늘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통이나 생산과도 관련되는 것인데 결국 전 지구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먹거리들을 상시적으로 어디에서 뭐 흔히 우리들이 자주 가는 대형 마트 혹은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온 먹거리들을 거의 상시적으로 먹을 수 있겠죠.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 관심 있게 마트에서 들여다보면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때로는 멕시코에서 때로는 미국에서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아보카도 같은 것들을 늘 상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먹는가 하는 것은 어, 시장 관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화폐 지불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은, 특히 소득이 높은 그런 계층은 아무래도 친환경 유기농이라든지 비싼 수입 식품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소득이 낮은 계층은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소비하는 일종의 먹거리의 불평등이 소비에서 발견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볼 때 현대 식품 체계의 특징이자 전통 식품 체계와 구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현대 식품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식품 체계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소위 포드주의적 식품 체계입니다. 포드주의적, 뭐 포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어, 구, 노동자 혹은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의 상승, 그리고 그들이 구매력, 증가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대량으로 생산된 물품, 특히 내구재들을 구입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빨리 선순환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그런 형태를 포디즘이라고 하고요. 포디즘 관련 논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특히 식품 체계와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가 익숙한 몇 가지 중요한
조직이나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에 가면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판매 방식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슈퍼마켓에서 많은 농산물, 왜냐하면 다른 상품과 달리 여러분들 잘 알지만 농산물이나 식품은 쉽게 부패하죠. 또 쉽게 부패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면 사용할 수가 없죠, 보통. 그죠? 그래서 뭐 억지로 먹으면 먹을 수 있겠지만 건강을 상할 수 있을 테고요. 그죠? 그래서 슈퍼마켓이 제도화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기반으로 한 냉장고가 혹은 냉장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로서 대량 소비자, 즉 우리들은 개개인이 집에 냉장고를 가지고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식품을 구입해서 냉장고에 재워 놓고 먹게 되겠죠. 물론 냉장고는 요즘에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뭐 한국인의 특수성 때문에 김치 냉장고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현대의 대량 소비자들은 이런 냉장 시스템을 가정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입니다. 많은 식품을 어, 운송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손에 들고 뭐 자전거에 싣고 이렇게 두기도 하지만 20세기 중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뭐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한국을 포함한 많은 산업 국가들이 자동차 혹은 자가용이라고 하는 그런 탈 것을 기반으로 해서 트렁크에 많은 식품을 채워서 구입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조리하고 요리하고 먹는 그런 방식의 식품 소비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조직과 제도들, 그다음에 그 상품들이 어, 를 기반으로 해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이제 먹거리 체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대식품 체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도시 중심의 거주 형태.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잠깐 또 언급드리겠지만 디스턴싱, 거리의 증가, 디스턴스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의 거리인가? 먹거리 생산지와 소비지, 혹은 먹거리 이동의 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대량으로 소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생산되어야겠고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되게 어렵거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산업형 농업 또 점점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죠? 공장형 축산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다. 앞에서 얘기한 거지만 대형마트의 확산, 그다음에 전 지구적인 무역 체계, 그죠? 이제는 상시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 화학적 식품 첨가물의 사용의 증가, 농산물, 뭐 쌀, 사과, 밀, 설탕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소비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죠? 혹은 조금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보존과 응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대 화학의 발전에 어떤 덕을 봤다고 할까? 혹은 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화학적 식품 첨가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 즐겨 먹는 그런 간식거리들의 껍질, 껍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용된 화학 첨가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이 극히 적을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또 그 얘기는 뭐냐면 가공식품, 식품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농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돼서 그것들을 가공하고 그것들을 포장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 소비자들이 편한 그것이 밀키트가 됐건 아니면 뭐 도시락이 됐건 과자가 됐건 식품 산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식품 기업들이
우리 생활에, 우리 식습관에, 식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 식량 체제입니다. 기업 식량 체제, Corporate Food Regime.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울 때 2차 식량 체제에서 3차 식량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3차 식량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일부 학자들, 필립 맥마이클과 같은 학자들이 기업 식량 체제다. 기업이 우리 식품의 생산과 소비와 유통 과정을 굉장히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체제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런 현대식품 체계 혹은 현대 농식품 체계의 구조를 그냥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가운데 큰 동그라미, 몬산토라든지 두퐁이라든지 신젠타, 바이에르, 그다음에 다우 이런 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특히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흐름이 지배적일 때 계속해서 금융적 투자와 인수, 합병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또 기업의 활동을 다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종자, 화학 이런 업종들이 서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재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게 이 그림에 보면 작은 동그라미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몬산토라고 하는 농기업이 화학비료, 농약, 그다음에 사료, 더 나아가서는 의학, 생명공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농산물에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러한 생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몇 개 큰 기업들, 네슬레, 코카콜라, 켈로그, 뭐 펩시코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그 기업들 아래에 다양한 형태의 관련 산업들, 뭐 제과 제빵 뭐 이런 빙과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케이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 관련된 산업들의 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결국 생산과 소비 양쪽이 이 거대한 기업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식품 체계를 기업 식량 체제다. 이렇게 이제 분석적 개념으로 요약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미국의 예입니다만 한국 사회에도 일부 원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맨 밑에 미국에 3억 명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단의 큰 삼각형, 역삼각형을 들여다보면 약 200만 명의 농민이 있습니다. 농민. 그죠? 그 전에 같으면 소위 전통 사회였다면 이 농민과 소비자들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되게 지역적인, 전통적인 어떤 식품 체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현대 식품 체계로 전환되면서 이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긴 막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11만 2,600개의 그런 소매상들, 뭐 마트를 포함한 그런 식품 관련, 즉 음료 관련된 소비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도매 3만 2천 그리고 2만 5천여 개의 식품 산업 가공업자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바로 소비자들에게 연결되기보다는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농민과 생산자 간의 긴 거리가 현대식품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 과정 가운데 특히 식품과학원 관련된 그런 식품 기업들, 그 다음에 대형 마트와 같은 그런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농민들도 그전과 같이 자연의 어떤 순환에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고 다시 그 열매 씨앗을 뿌리는 이런 순환적인 농민이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자원들을 인풋들을 구입해서 시장에서 구입해서 하는 그런 상업적 농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 정도의 지배적인 인풋 서플라이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몬산토와 같은 종자, 그 다음에 화학 비료, 화학 농약, 뭐 이런 어, 유전자 변형 종자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로부터 농식품 기업들로 농업 기업들로부터 인풋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 전체가 현대식품 체계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클 캐롤란의 책에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현대 식품 체계 혹은 현대 농식품 체계의 중요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 혁명인데요. 녹색 혁명, Green Revolution인데 이 무슨 혁명일까? 뭐 좀 엉뚱한 혁명을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그전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것이고 특히 다수학 품종, 뭐 벼가 됐든 무슨 콩이 됐든 그런 옥수수가 됐든 그런 작물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씨앗 품종을 개발해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농업의 과학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3세계 지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런 과학적 농업, 특히 품종 개량된 이런 종자들을 제3세계 지역의 농민들에게 이렇게 확산시키는, 뭐 미국이 직접적으로 어떤 씨앗을 제공했다기보다는 그런 종자 관련 연구소들을 뭐 여러 지역에 필리핀 같은 지역에 만들고 그 연구진들이 여러 가지 도움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농업은 미국이 1920년대 특히 농업혁명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산업형 농업 형태를 발전시킨 것과 깊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녹색혁명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산업형 농업 모델을 제3세계에 확산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산업형 농업은 종자 개발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농업 요소들, 즉 화학 비료, 농약, 뭐 제초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래서 단순히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품종을 잘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특히 과학적 환경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녹색혁명이 실제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시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박정희 체제 하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정희 체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부로서 근대화를 국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체제이죠. 그래서 그 시기 한편으로는 산업 발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런 산업 발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상당 정도 배제된 농업, 농민 부문에 대한 관심을 1970년대 초에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 그 당시에 근로자들, 서민들, 시민들이, 국민들이 쌀밥을 먹고 싶은데
또 쌀밥을 먹여주겠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일종의 이제 정책 정당성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쌀 자급이 잘 되지 않고 쌀값은 비싸고 국민들은 쌀밥을 먹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쌀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녹색혁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농촌진흥청,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구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자금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근데 그 당시에 또 서울 농대 몇몇 교수님들이 참여하면서 새로운 다수학 품종,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농산물을 쌀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제일 첫 작품이자 굉장히 혁명으로 이렇게 일컬어졌던 것이 통일벼 IR66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대규모로 확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늘린 그 결과 1977년에 쌀 자급을 하게 됩니다. 오랜 수건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쌀 맛이 밥 맛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못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긴 했지만 적어도 양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혁신을 이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혁명의 뭐 한계라고 할까 아쉬움이라고 하는 거는 품종 개량과 수반된 그런 투입제,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농업의 산업화에 기여했다. 이제 흔히 이제 이쪽 업계에서 쓸 때는 관행 농업이라고 해요. 이제는 이게 관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많은 농약과 비료를 쓰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중적 의미를 한편으로는 쌀 생산에 어떤 획기적인 혁신을 이뤘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투입하게 됨으로써 이후에 환경 문제, 지속 가능성, 뭐 건강 이런 데 대한 우려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중요한 키워드 하나 이미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포드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포드주의적 농업 이렇게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린 점은 뭐 우리들 관심은 먹거리 생산 소비에 있지만 이 포워드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특히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그 질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중요한 해답 중에 하나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프랑스의 조절학파 레귤레이션 스쿨이라고 하는데 이 학자들 아글레타라든지 리피에스와 같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자들을 검색해 보시면 포드즘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포드이적 농식품 체계 이미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게 교외화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미국의 중산층이, 산업 중산층들이 도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도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상인데 이 서버버나이제이션이 되면서 자동차와 냉장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었다. 우리나라의 1980, 90년대에 조금 다른 형태의 포디즘, 즉 아파트가 서울 대도시나 곳곳에 만들어지고 아파트 각각의 집마다 이제 밀집된 구조겠죠, 그죠? 각각의 집마다 냉장고가 보급되고 그 냉장고에 채워지는 식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어떤 일부 생활의 일부가 됐고
또 집집마다 소위 말하면 마이카라고 하는 자가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 운송수단을 개인들이 많이 갖게 되면서 미국의 포드주의적 농식품 체계와 유사한, 그래서 반주변부적 포디즘이라고 표현하는데, 반주변부적 이제 경제개발도상국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정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도 현대식품 체계의 일부가 됐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개념은 맥도날드화입니다. 맥도날드화. 조지 리처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현대사회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어,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사회과학적,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rationalization.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그러한 태도나 방식을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합리화라고 표현했죠. 특히 조금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구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목적과 수단 사이에 수단이 목적을 쫓아가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지 루처가 어, 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의 이런 합리성 이런 것들을 맥도날드화라고 했고, 이것들이 오늘날 20세기 후반 이후에 현대 사회의 변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도구적 합리성은 맥도날드화의 경우에 관찰되는 방식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조지 리처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효율성, efficiency, 효율성인데 어떤 효율성일까요? 목적, 이게 그냥 배고픔을 빨리 충족시키기 위한 맛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한 관계라든지 친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배가 비었으니까 일하는데 칼로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배고픔을 빨리 충족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허용하기 때문에 더 일반적이 되지만 소위 말하면 드라이브 인 혹은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차 몰고 가서 빨리 선택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먹으면서 운전하는,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미국 영화들을 보면 그런 방식의 배고픔의 충족을 맥도날드화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물론 드라이브 스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맥도날드, 아무리 맥도날드라 하더라도 조금 다른 문화적 의미를 가지기는 하죠.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배고픔의 충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매우 효율적인 이런 것들을 맥도날드화가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가능성, calculability, 계산 가능성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다른 계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빅맥, 라지 프라이, 그 다음에 사실 별로 돈을 조금만 추가해도 뭐 슈퍼라지 뭐 이런 더, 특히 아마 여러분들 미국 여행을 해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빅맥의 일반적인 세트 햄버거라든지 음료가 혹은 프렌치 프라이가 한국에 비해서 양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이즈 업 하게 되면 정말 이건 도저히 혼자 먹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양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양을 강조하는 것을 계산 가능성이 한 측면으로 놓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 측정이죠. 그래서 햄버거나 뭐 하여간 그런 소위 말하면 패스트푸드의 그 시간 강박 같은 게 있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들이 주문하고 금방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편에는, 카운터의 저편에서는 햄버거를 데피는 과정이겠죠. 햄버거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에, 이루어져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 내에 혹은 조리하는 어, 그 준비하는 알바하는 분들이 어, 일정 시간 내에 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계산 가능성이고 맥도날드의 혹은 맥도날드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상품.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안식년을 한 번 보낸 적이 있는데 뭐 유학할 때도 그렇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몰고 뭐 대륙을 횡단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뭐 고속도로에서 그 M자 노란 M자가 보이는 곳에 가서 한 끼를 때울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어느 지역을 가든 24시간 똑같은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편하고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차, 실수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제. 이 맥도날드화가 꼭 맥도날드 얘기만은 아니지만 맥도날드를 예로 든다면 그죠? 일정한 방식의 행위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서기를 하고 그다음에 햄버거를 이렇게 세트가 됐건 단품이 됐건 선택을 하죠, 그죠? 특히 요즘은 뭐 키오스크를 통해서 그리고 뭐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동화돼 있고 그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 노동 시간 혹은 음식 조리와 관련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종업원들을 통제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그죠? 사실 햄버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즘에 수제 햄버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야채라든지 혹은 뭐 다른 그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수제 햄버거라고 한다면 맥도날드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지를 제한하고 어, 자신들의 어떤 관리 하에 맥도날드 레스토랑 혹은 체인점의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의 어, 햄버거 혹은 패스트푸드 제공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지 루처가 보기에는 맥도날드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굉장히 문화적 특징 혹은 산업 경제적 특징이기도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현대식품 특히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소비 형태를 들여다보면 이 네 가지의 특성들을 뭐 과다, 뭐 어떤 것들은 조금 더 많고 어떤 것들은 좀 적긴 하겠지만 대체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패스트푸드나 프랜차이즈 식당 식품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에, 중요하겠죠. 이런 맥도날드화의 문제점들을 또 조지 루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합리성의 비합리성, 뭐 이거는 뭐 막스 베버의 합리성 얘기할 때도 나온 거지만 이런 도구적 합리성에 천착하다 보니까 에, 그 음식이 가지는 가치에 관한 그런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것들? 그 밑에 있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죠, 사실은. 자, 건강한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맥도날드를 비롯한 이런 패스트푸드들은 높은 지방도, 소금, 맥상 과당,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맥도날드 화가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에 에, 많은 패스트푸드 음식점들도
여러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접근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다든지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패스트푸드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 폐해, 특히 일회용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가치에 본다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먹기와 일하기의 탈의미. 자, 우리가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고 여러 가지를 하는 존재이죠. 우리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일하기, 노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존재인데 먹기도 그죠? 이제는 내가 한 노동자로서 그냥 칼로리를 채워서 노동하기 위해서 그죠? 그다음에 또 종업원들도 어, 이미 본사나 그 프랜차이즈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서 노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어, 기계의 일부로서 굉장히 소외된 그런 단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신의 어떤 삶에 중요한 것이고 큰 가치를 가진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이 기계의 부속처럼 단순 공정 과정의 노동자로서 또 임금을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외된 인간, 공장에서의 어떤 어셈블리 라인에서 그런 것들처럼 소외된 인간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동용화, 지역 음식 문화의 상실.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슬로우 푸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지역 음식 문화 운동인데요. 슬로우 푸드 같은 경우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처음에 맥도날드가 이탈리아에 첫 번째 지점을 열려고 할 때 이탈리아의 여러 문화 운동가라든지 운동 조직들 이런 사람들과 조직들이 함께 연대해서 맥도날드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전통 음식 혹은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민들과 같이 연대해서 맥도날드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슬로우 푸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이탈리아가 음식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계속 그 위치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죠. 물론 이탈리아에 에, 맥도날드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한번 탐방 비슷하게 이탈리아의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사 먹지는 않았어요. 네, 사 먹지는 않고. 근데 어, 이탈리아의 그 음식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자부심과 또 그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은 저도 상당히 사실은 인상적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음식 축제 같은 것들 계속 있고 그 음식 축제 한국에도 이탈리아의 슬로푸 축제 이런 데 걸 할 때 한국의 음식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각의 둔화이죠. 마침 이탈리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탈리아에 보면 저도 이제 그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 그 미식 학교 출신 미식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 대학 출신의 요리 전문가 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그 프로그램이 약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그 주도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근데 슬로우 푸드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종의 미각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의 맛을 느끼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물맛, 뭐 이렇게
와인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각이 굉장히 섬세하고 여러 가지 맛들을 판별할 수 있는데, 현대의 어떤 그 대중 음식 문화 혹은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력한, 그래서 이제 당분, 지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음식을 판별하고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디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래서 실제 음식 관련된 그런 교육들의 첫 번째가 미각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이 사실은 이탈리아의 미식대학으로부터 온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맥도날드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미각을 둔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리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재미있는 그냥 만화를 제가 좀 따온 건데, 아마 심지어는 비둘기들도 이제는 비둘기뿐만 아니라 여러 날 것들이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라 맥도날드에 와서 이제 먹다 보니까, 그죠? 아마 프렌치 프라이를 집어먹고 이것저것 집어먹다 보니까 심지어는 비둘기도 비만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죠. 날씬한 비둘기가 맥도날드 파킹lot 말고 딴 데 가서 조금 모이지를 해라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이제 이런 딜레마, 우리가 이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현대 식품 체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까 전통 식품 체계 부분에서 잠깐 나왔지만 거리의 증가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먹거리 생산지와 소비지로부터의 거리의 증가인데, 그 과정은 다른 말로 하자면 먹거리 생산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과정. 사람들이 먹거리부터 멀어지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이 그냥 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거나 관심도 없고 그냥 식당에서, 맥도날드에서 혹은 홈플러스에서 먹거리를 접하는, 그래서 이 출발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은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좀 하자면 사실 지역 전통 먹거리 체계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일종의 맥도날드화를 통해서 그리고 전 지구적인 먹거리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다양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전 지구적으로 상품화된 그런 식품 체계로 바꾼다. 이런 과정이 거리의 증가이다. 이거는 이제 브루스터 닌이라고 하는 그런 뭐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농민이 쓴 From Land to Mouth, 땅에서 농지에서 입까지, 식탁까지 뭐 이런 책의 일부에서 이제 처음 적극적으로 제기된 그런 개념입니다. 이러한 거리의 증가 혹은 디스턴스의 결과이자 과정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이기도 하지만 생산자와 농민과 소비자와의 거리의 증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죠. 그죠? 멀리서 오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는 또한 가공을 거쳐서 자연에서 인공적인 것으로,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런 거리의 증가를 위해서는 보존 및 포장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현대식품 체계의 거리 증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심리적으로는 우리들이 농업 생산의 경험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집에서 혹은 원룸에서 뭐 화초도 키우고 아니면 상자 텃밭이나 이런 것도 좀 경험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어, 채소가 됐건 화분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예, 그런 식물들을 키우고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든지 혹은 세상을 보는 눈, 자연을 보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큰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뭐 좁은 원룸에 살더라도 화분 몇 개를 키워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를 제가 구분하는 이유는 이 관련된 논쟁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 이 로컬 푸드라고 하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겠죠? 로컬 푸드. 거리를 줄인 그런 장거리 이동을 줄인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1990년대 후반 뭐 이럴 때 많이 있었고 뭐 저도 그 외국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혹은 외국의 활동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의 지산지소라든지 미국의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에서 공동체 지원 농업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도 하고 또 한국에서 일부 지자체와 협조하에 좀 도입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특히 한국의 생활협동조합, 생협 측의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도전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중요한 공간의 특징이 서울 수도권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구 측면에서 그렇고 산업 측면에서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적 자원 측면에서 그렇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나라인데 농지는 어디 있죠? 농업 생산지는 전국 지방 저쪽 뭐 화순 안동 굉장히 여러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이런 지역에 농업 생산자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미국식의 지리적 공간, 지리적 거리로만 따지게 되면 그러면 그 먼 곳에 있는 그런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어디에서 갖다 팔 것이냐? 지금은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판매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지역 먹거리, 로컬 푸드, 물리적 거리가 짧은 식품 체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농식품 체계에 대안을 만든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적절치 않다. 뭐 이게 기껏해야 뭐 4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8시간밖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 가운데 또 그 생협의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와 주장이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오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사회적 거리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분류한 건데 한편으로는 가로축에는 사회적 거리 멀고 가깝고 그다음에 다른 세로 축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고 가깝고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실제 접하게 되는 유통망들을 좀 들여다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어, 사회적 거리도 멀고 물리적 거리도 먼 그 농산물들이 칠레에서도 오고 뭐 미국 아이오와에서도 오고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뭐 이런다면 그죠? 물리적 거리 굉장히 멀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생산자들과의 사회적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로 대형마트 뭐 이런 데 이제 있겠죠. 그죠? 대형마트라고 하는 그런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먼 그런 유통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이제 짧은 그런 형태는 미국에서 CSA 공동체 지원 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역 농민들과 지역 소비자가 연대를 해서 지역의 소비자가 수확을 하기 전에
가을쯤에 혹은 겨울에 일정하게 자신이 어, 회원으로서 회비를 목돈을 1년치 목돈을 이제 주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어진 회비를 가지고 농민이 한 농민 혹은 복수의 농민이 1년치 소득 플러스 이제 투자비를 같이 이제 받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1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져서 매주 수확되는 그런 농산물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CSA인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농사가 잘 안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쳐먹는다면, 그래서 봄에 무슨 봄 채소, 여름에 과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만약에 둘 다 말아먹으면 나는 개인 입장에서 소비자가 1년 동안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을 한 푼도 못 건지거나 겨우 10만 원어치 농산물을 제공받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이제 미국의 CSA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그런 회원 가입을 할 때도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내년에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먹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물리적 거리도 되게 이제 그 카운티, 읍면 단위 뭐 이런 단위를 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형 CSA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부산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근처인 김해에 있는 엄마가 나에게 농사를 줘서 농사진 것들을 뭐 가져가라 아니면 택배로 보내주마 이렇게 했으면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사회적 거리도 가까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물리적 거리는 멀고 사회적 거리는 가까운 그런 형태의 그런 유통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언니네 텃밭이라고 하는 전국 여성 농민회가 하는 그런 일종의 CSA인데 미국처럼 근본주의적이진 않고 미리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다달이 회비를 내고 1년치를 내는 게 아니라 월 얼마씩 회비를 내는 그런 형태의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는 어, 비교적 가깝고 물리적 거리는 왜냐하면 내가 서울 소비자가 저쪽 전라남도에 있는 언니네 텃밭 여성들이 운영하는 그런 친환경 혹은 전통적인 농법에 의한 농업 생산물을 받아먹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언니네 텃밭인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 거리는 멀고 물리적 거리는 가깝고 물리적 거리는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일부 농민시장 같은 경우는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그 농민시장이 굉장히 그 농민과 소비자 간의 교류라든지 대화가 없는 형태가 꽤 있어요. 원주 새벽시장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으로 따지자면 물리적 거리는 비록 가깝지만 사회적 거리는 좀 멀다. 그래서 이런 뭔가 가치 지향적인 소비를 추구한다면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 모두를 줄이는 방식을 추구해야 하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유통망을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 사회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를 고려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자기의 그 한계 안에서 선택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농업의 발달과 관련한 그런 얘기인데요. 그 현대 식품 체계에서 농식품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전유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전유주의는 농업 생산 과정이 분절화되고 또 분절된 과정에 기업이 활동에 개입하게 되는 경향을 얘기해요. 좀 어렵죠? 전유주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옛날 전통 농식품 체계에서 농민들은 어, 처음에 씨앗 뿌리는 거, 땅 만드는 거, 사실은 땅 만드는 거에서부터 씨앗을 뿌리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수확하고, 그다음에 그 다시 씨를 최종 씨앗을 받아서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또 심고, 이런 순환 과정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런 과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기업들이 그 분절화된 여러 과정,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생기고, 또 옛날엔 퇴비를 만들었는데 인부이나 축분을 가지고 동물의 가축의 변, 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벼가 남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이제 퇴비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화학 비료를 사서 간편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의 노동력이나 아니면 소의 노동력을 썼다면 농기계, 석유를 사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농업 과정에서 발달해 있고, 이런 것들을 전유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산업적 농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근본적인 큰 변화예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대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주의. 대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예 농사의 영향을 줄이자. 농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계절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공장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최종 농업 생산물을 산업적 가공품으로 대체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버터라고 하는 것은 소의 젖을 짜서 그 젖을 가지고 이제 버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신에 그냥 기름을 가지고 마가린, 버터와 비슷한 맛을 내고 비슷한 모양을 갖춘 마가린을 만드는 것이 이런 대체주의 한 예입니다. 또 하나는 설탕이죠. 설탕은 보통 되게 사탕수수. 그래서 뭐 그전에 2차 식량 체제 얘기할 때 카리브해 농민들 혹은 노동자들 혹은 노예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사탕수수를 키우고 수확하고 그것을 다시 가공하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설탕 가격이 혹은 설탕의 어떤 생산량의 등락이 심하고 또 가격도 불안정하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화학적으로 인공 감미료를 만들자. 뭐 이런 것들. 혹은 산업적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옥수수를 추출 가지고 액상 과당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 대체주의. 그래서 농산물 자체를 다시 산업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대체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전유주의 대체주의가 현대 식품 체계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근본적인 변화,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농업의 위치를, 더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위상을 굉장히 위협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미국의 연구자들, 굿먼 솔젠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저서와 논문들을 통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자본주의 어떤 농식품 관련된 특징들, 현대식품 체계 특징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좀 남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한 후에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식품 소비에 관한 그런 경험적, 역사적 논의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미리, 또 이미 진도가 나간 부분들은 교재를 읽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